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5일째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오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상임위원장은 합의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사법개혁 특위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아오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7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웅열 교수는 과거 성희롱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주명을 두고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이 초유의 릴레이 삭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내일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값비싼 외제차만 노려 오토바이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8개월간 40번이 넘게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입양한 세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중 한 명은 강제 추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사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단독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명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불법 모조품도 연간 17만 건이 적발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정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35일 만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렇게 일을 안 하고는 여든 야든 국민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남아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박자은 기자가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극적 타결로 오선의 김진표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해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출은 상임위원장직을 합의해 배분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의장단 전체의 선출에 우리 당이 협조해 주자. 대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장단 선출을 위해 상임위원장단 향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로 국회 공전은 일단락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을 놓고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들으신 대로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까지 여전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쟁점인 건지 노태영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 만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은 저는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5대5 여야 동수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고 양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개특위가 가동되면 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 기능 축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예산 관련 기능을 갖는 상임위의 배분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입법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입지가 좁아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운명을 결정할 윤리위 징계 심의가 사흘 남아서일까요?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반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던 배현진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 앉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마이크를 내리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손짓하며 발언 순서를 넘깁니다. 윤리위 심의를 사흘 앞두고 공개 일정도, 발언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대표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실 예정이세요? 이 대표 측은 같은 사안에 여러 차례 답변해온 만큼 더 언급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용히 윤리위 결과를 기다리되 징계가 나왔을 때 사유가 납득할 만하지 않으면 재심 신청 등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반면 공개석상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 이번에는 아예 최고위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에는 지역 일정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보이콧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이 대표의 명확한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테이블에 앉기가 어렵다. 일단 이 대표가 송구하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격했습니다. 대표께서 보고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마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혀 이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이었던 사람만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고 여기서 한 달 정도 모자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입당 3개월 만에 경기지사 후보가 됐던 김동연 지사 사례를 들며 그때처럼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틀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난 2월 입당에 최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출마 요건을 채우지 못한 만큼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비대위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대 출마는 좌절됐지만 박 전 위원장의 이재명 의원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강욱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맞기도 하셨고. 그래서인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청년 정치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모습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인단 대의원 비중을 줄이는 만큼 국민 여론을 늘리는 등 8월 전당대회 규정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치 자금을 사적인 일에 썼다는 의혹을 받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퇴 30분 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죠.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선 사과를 했으니 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37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치 자금을 렌터카 비용과 남편 보험료에 썼다는 의혹에 반박했던 김 후보자는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강행 의지도 있었음을 밝혔지만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결국 사퇴로 정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30분 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사과했고 교육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에 대해 야당은 국민 무시라며 비판했습니다. 원구성을 요청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될 일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가 8년 전 여제자에게 안기고 싶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재조명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백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후보자가 내정됐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송 후보자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한 인물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을 역임한 상법 분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8년 전 서울대 재직 시절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많지 않게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게는 동석한 남학생을 가리켜 애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은 MBN과의 통화에서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재학생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미투 운동 전이라 그 정도로 끝났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기엔 너무 심각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내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온 데 이어 2주 연속 여론이 악화한 건데 윤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보수 지지층의 이탈은 뼈 아픕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은 44.4%, 아니라는 답은 50.2%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나타난 지난주보다 여론이 더 악화했습니다. 부정과 긍정평가의 격차가 1.1%포인트에서 5.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나토 순방을 통해 다자간 정상외교 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인 보수 지지층의 이탈도 눈에 띕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이 4주 만에 8.9%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대통령 국정평가가 조정 없는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2주 연속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로 여권 내부 갈등, 고물가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도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국민만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유,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희 기자,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경제가 나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농산물값, 기름값 등 생활 물가가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면 보통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차 경제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문제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발언을 해서 고물가 시대의 일반 근로자에게만 고통 분담을 감내를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서민 입장에서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고통 분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게 하려면 정부하고 여당이 제대로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사 문제부터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같은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요한 아젠다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55일째 공석이고요. 교육부도 박순애 장관을 임명했지만 음주운전 의혹으로 제대로 기강이 서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도와야 할 여당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 민생 위기 그리고 개혁 과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지금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정의 대못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을 헤쳐나가기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오히려 배신 행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한덕수 총리의 김앤장 근무 이력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라라는 지시도 내렸었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구 권력의 충돌 속에서 복지부동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그 이미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토 순방 중에 그 화면을 공개했는데 이 보세요. 빈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라고 공개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이 비어 있어서 설정샷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은 이제 결제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지워지는 것이고 또 보안상 화면 노출을 줄인 거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나토 회의 때도 윤 대통령의 눈이 감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괜한 구설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부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지율 반등을 꾀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오늘 오전에 참모 회의에서도 지지율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모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난 토요일에 민주노총이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진 점이 현재 좀 부담입니다. 자칫 그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 초에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대거 집결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거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전공법으로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벽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오면 군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납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합참 의장이, 그러니까 군서열 1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로 청와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이걸까요? 당시 합참 의장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 군은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당시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은 3명. 항로 착오가 있었단 말에 정부는 예인 조치 이튿날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대북 조치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을 송환한 다음 달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항기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러 4시간가량 납포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서열 1위를 불러 작전 상황에 관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고요. 박항기 전 합참 의장님께서도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동해안상으로 월남한 어선들을 강제로 밀어내기 식으로 쫓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델 이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배경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의견을 전하기 위해 하는 삭발 시위를 경찰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자 현재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시작으로 단식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입김이 개별 수사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건데 매일 3명씩 현직 경찰관들이 삭발을 한다고 합니다. 강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앞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삭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권의 입김이 개별 수사에까지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노조격인 직장협의회 소속 현직 경찰들은 앞으로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내일부터 민광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단식 시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국 신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김순철 사건반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삭발을 하려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 법무부에는 검찰을 담당하는 검찰국이라는 게 있는데 네. 경찰도 그렇게 하면은 경찰국이라는 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도대체 경찰국이 뭐길래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행정안전부는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진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국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라는 그렇죠. 건 오늘 15일에 최종 발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일선 경찰은 경찰국에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찰 업무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소수의 경찰국을 통해 13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경과 의경이 없어지니까 경찰 수도 줄은 거네요. 네. 삭발식이 사실상 집단 항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찰은 공무원이라서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격들인 경찰이 매일 3명씩 삭발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내일은 민광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격 회장이 단식 투쟁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집단 반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비교해 경찰대와 간호복, 일반 등 다양한 입직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행안부가 오는 15일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말한 것 때문에 더 경찰들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 2인자로 불리는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사전 면접해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한번 일었었죠. 네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이후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최근에 서울 마포구의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 통제와 관련해 일상 경찰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이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앞서 경찰청장도 임명 과정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임명을 요구한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얘기도 해보죠. 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거의 내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가경찰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 경찰청장은 대통령실이 내정자를 발표하고 경찰위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이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현재까지 경찰대 7기 출신의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경찰청장에 오르더라도 행안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외제차에 일부러 41번이나 부딪힌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간 남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대로. 차량 한 대가 조심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검은색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더니 운전자가 휘청거리며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CCTV에서도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돌며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고급 외제차를 노려 고의로 총 41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면 실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황이 나오고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다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 A씨는 이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귀국한 A씨를 서울 사당동 은신처에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1건의 고의사고 외에도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새벽에 제주에서 정박 중이던 갈치잡이 어선 3척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선박에 있던 연료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2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정박해 있던 갈치잡이 어선 3척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200여 명이 투입된 끝에 불은 1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9톤과 39톤 등 어선 3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형선이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싣고 선수품도 많이 싣고 많이 실어마시고 지금 뭐 갈치 잡은 것보다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게 피해가 더 많이.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나 싶을 때쯤 선박에 실려있던 연료용 기름 8만 5천 리터에서 다시 불길이 시작되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간 그 이격을 시켜서 기관실부터 진압한 다음에 유류를 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압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주위로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소방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입양한 세 딸을 상습 폭행하고 심지어 딸 한 명은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로 교회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사의 부인도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주변은 아이 셋을 입양해 키우는 훌륭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죠.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고등학생 A양의 담임 선생님은 A양의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가정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생님과 경찰의 설득 끝에 A양은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는 50대 교회 목사로 A양을 입양한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아버지가 3년 가까이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고 입양한 다른 딸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이유에 대해 목사는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입구엔 이렇게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목사와 입양된 딸들이 살았던 교회가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올라가서 문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계세요? 인기척은 없었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문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하기도 했던 목사는 세 딸을 입양해 아내와 함께 키우는 가정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상당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하신대요. 거기 사모님이거든요. 혹시 목사님 뭐 근황 같은 건 못 들으셨어요? 네, 잘 모르겠고요. 목사의 아내는 남편이 폭행이나 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온 성에 다쳐서 그냥 시원했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에요, 남편이. 그냥 아이들을 훈계한 어떤 부분이어서. 목사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서부경찰서는 목사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목사는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고 아내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소년원에 간 10대가 성인이 돼 출소하자마자 또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에서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쳤죠. 이번에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소년원이 아닌 성행교도소에 수감될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남성이 금은방 앞에서 서성이더니 망치를 꺼내듭니다. 차량 불빛이 보이자 망치를 숨기더니 다시 들고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이어 진열장을 부순 뒤 시계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납니다. 힘이라도 들고 들어왔으면 비싼 사람 났을 텐데 인명피해도 나고. 화면 속의 남성은 소년원에서 이제 막 출소한 20살 정모 씨. 귀금속을 도난당한 금은방입니다. 주인이 퇴근 전에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넣어둬서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군산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대전과 충남 일대 금은방을 돌며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정 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과거에도 귀금속을 훔쳤다가 소년원에 수감됐는데 출소 후에는 범행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금은방에 가가지고 목걸이나 팔찌를 살 것처럼 차보다가 갖고 도주하는.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명품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정도가 됐죠. 하지만 하도 가품이 판을 치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명품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를 검증해주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잘못 판단해도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가품과의 전쟁, 김도형, 유승호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얼리 매장입니다. 모두 진품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입니다. 제 손에 있는 귀걸이는 하나는 진품, 하나는 가품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SNS 등에서 위조품 유통을 막으려고 최근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적발 건수가 500건이 넘습니다. 저희는 월 평균 90건 정도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를 적발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월 평균 10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조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만 17만 건이 넘었습니다. 유통됐다면 1조 5천억 원어치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업체들은 AI로 판별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의 상품 이미지 같은 것들을 AI가 학습을 하고 이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유사하거나 조금 다르거나 완전히 똑같은 그런 위조 상품들을 이제 탐지해내서 아예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와 제품을 전수 검사하거나 자체적으로 NFT 보증서를 내주는 온라인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더 심각합니다. 이른바 짝퉁으로 불렸던 위조 상품은 최근 복제품을 뜻하는 레플리카,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다는 미러급 등의 은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SNS에서 검색해보니 각각 300만 건, 100만 건이 넘는 게시글이 나옵니다. 이걸 명품이라고 속여 중고로 되파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샀는데 짝퉁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는 손해를 본 상황이니까. 사설 명품 감정업체는 이럴수록 호황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따로 나와요. 소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사시는 거예요. 안방에 확인하시는 건가 아니면 알고서 오시는 건가. 문제는 사설 감정업체에 공신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증인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리거나 그 업체한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았다라고 저희가 뭐 따질 수는 있는 거 수준인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죠. 가품인지 의심이 가도 명품 매장에 수선을 맡기지 않고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셈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잡으려면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민형사상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예요. 관련된 법이 이제 마련을 돼야 민사적으로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37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믿고 사야 할 값비싼 명품 거래가 가품 판매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나흘 동안 무려 A4 용지 60넉장이나 되는 답안지를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시험 얘기입니다. 글씨체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인식 때문에 악필을 교정하는 응시생도 있죠. 하지만 요즘 법률 서류를 손으로 작성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죠.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지시로 컴퓨터로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변호사 시험 답안지 작성 영상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민법과 공법 등 4과목을 나눠 치르는데 이 중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 중인 이승열 씨는 글씨 교정기까지 사서 연습 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쓰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막상 와서 연습을 해보니까 그 양을 제가 손으로 순수하게 다 채운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실제 답안지는 B4 사이즈인데 A4로 환산하면 매일 서너 시간씩 총 64장의 답안을 써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인 건 변호사가 되면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도 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손으로 쓸 일이 아예 없는 수준이니까요. 법무부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 개선 TF를 꾸렸지만 부정행위 방지와 학생들 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형평성 문제로 도입 검토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답안지 작성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의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이미 20년 전부터 개인이 지참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우리 법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전보다 나쁜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 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마트 얘기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A씨는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 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에서 2단계 아래 직급으로 발령받자 A씨는 부당전직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이 인정되자 롯데쇼핑 측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롯데쇼핑에 손을 들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켰고 발탁 매니저는 대리급 직원에게 매니저를 임시로 맡기는 보직인 만큼 다시 대리급인 담당으로 발령낸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직급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복직 전후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 책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휴직 후에 같은 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건은 예상보다 이른 복직 신청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교통수칙 위반자에게 경찰이 무려 90발의 총알을 쏜 사건으로 미국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90발 중 60발을 맞은 흑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죠. 당시 영상도 공개되며 경찰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합니다. 25살 흑인 남성 제이랜드는 60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도망가는 동안 총기를 갖고 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This is not a monster. This is not a man who ever caught a crime in his life. 경찰은 당시 멈추라는 명령에 불복했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이 공개되면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They need to be able to articulate what specific threats they were facing, and that goes for every round that goes down the barrel of their gun. And they need to be held to account. 또다시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It's the hypocrisy we have a problem with. If this was happening to everybody in our community, we would not care. But it's not happening to everybody. 2020년 5월 비무장임에도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 시위가 또다시 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반 동안 중국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았고 본토에서는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동 전체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었죠. 그런데 모처럼 시 주석이 홍콩을 찾았고 하필 참석한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시 주석과 그 주변인들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PCR 검사를 하고 또 격리가 될까요? 베이징에서 윤석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은 홍콩 입법회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시 주석 뒤쪽 두 번째 줄에 서 있던 스티븐 호 의원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지난달 30일 검사에선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 건데 시진핑 주석이 밀접 접촉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강력한 방역을 펼쳤습니다. 即係你係落嚟，我哋係開心，但係唔好即係影響到我哋市民嘅日常生活啊、翻工啊嗰啲咯，係嘛？我見到灣仔出邊嗰啲都圍晒水馬咁樣。如果其實你係一個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를 벗어난 적이 없는 시 주석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차 893일 만에 본토를 벗어나자마자 코로나에 노출된 겁니다. 홍콩 언론은 모두가 매일 검사받는 상황에서 만약 시 주석이 감염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며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2000년 동안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가 오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1950년 영국 학자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묻자 원주민 사제가 한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떠나자 미군이 건설했던 보급기지를 본떠 어설프게 활주로를 만들고 얼기설기 관제탑을 세워놓고는 미군 보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유래한 화물 숭배라는 말은 그것 다음이므로 그것 때문이라고 믿는 오류로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걸 뜻합니다. 4월 중순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던 여러 명에게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남한과 접한 야산에서 대북 전단에 접촉한 군인과 어린이가 최초의 발병자였고 이들로부터 코로나가 북한 전역에 전파됐다며 느닷없이 남한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그 시기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지도 않았고 물체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죠. 그동안 북한 코로나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유입이 됐고 지난 4월 말 김정은이 주도한 열병식을 통해 퍼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북한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코로나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데다 국제 제재로 힘드니 뭔가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중국 탓이라고 하면 북중 교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겠죠. 때문에 이 만만한 남한을 겨냥한 겁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이어 이젠 우리를 코로나 발병 주범으로까지 보는 북한에 대해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국가 안보에 대한 단호한 결의와는 별개로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이유 극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 같이 말이죠. 두 번째로 북한 핵무장은 보검이 아니라 스스로 목줄을 죄는 화물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꾸준히 일깨워줘야 합니다. 핵을 통한 자력갱생은 북한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동포인 우리가 아니면 그 어떤 나라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북한 코로나마저 남한 탓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통 얘기만 하지 왜 다른 걸 하냐더니 올 들어서는 교육으로 내용을 바꾸라고 하고 이제는 너희 자체가 없어도 된다며 돈을 끊는다고 한다. 매년 서울시에서 3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대표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TBS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거든요. 한편에서는 김어준 씨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의 TBS 직원들이 위태해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지 나흘 만입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에 출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320억 원을 지급했는데 TBS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또 출자 출연기관 해제 조치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를 교통방송을 통해서 받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많이 받는다. 우리 아까운 세금으로
교통 안내를 하는 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했다며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TBS 특성상 살아남기 어려운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재정 의존도가 70%가 넘어요. 시보 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보도 완전 박탈.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발의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대로 교육방송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 지원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직장이 없으니 신용대출도 못 받고 각종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 그럼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더 높은 보험사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도 의존율이 높죠. 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이 1년 동안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연령대가 5.5% 늘어났는데 증가율이 2배 수준입니다. 이는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고령층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사실상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로 별도 심사도 없고 비교적 소액이라 생계형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젊은 주부도 아니고 60대 넘었기 때문에 신용도도 약간 그렇고 해서 카드 회사에서 또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자가 너무 세고 그래서 보험회사 약관 대출을 좀 이용. 시중은행에서 1억 원 이상 돈을 빌리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끊겨 급히 생계비가 필요하더라도 이미 시중은행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탓에 보험사로 눈을 돌린 건데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역시 지난해 10%가량 늘었습니다. 기업 정년이 60세다 보고 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다 보니까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대출 절벽으로 인한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밀한 대출 규제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입주민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4년 계약에 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 추가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는데 2년 플러스 2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노린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사무실입니다. 입주민들과 시행사 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임대 아파트 시행사 측과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970여 세대 입주민들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한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아 반강제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안 하면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집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대출 문제도 엮여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논란은 임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작일은 2020년 5월, 4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에 분양 전환이 가능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입주민들이 4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시행사의 분양 계획은 2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계획의 차질이 예상되자 시행사는 2년을 앞당겨 입주민들로 하여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2년 뒤에 또 2년을 연장하는 것을 막고 분양 전환을 앞당기려고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시행사는 이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입주민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강요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을 살펴본 지자체는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가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국토부도 지자체와 같은 입장입니다. 갑의 위치에서 이제 임차인들한테 스스로 강요하는 건데 실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정부가 새로운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해 화제가 됐었죠. 아버지의 야속한 평가에 대해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답게 손흥민의 기자회견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취재진의 사진 촬영 요청에 환한 미소로 응한 손흥민은 아들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란 아버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월드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저도 제가 월드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토트넘 선수들 덕분에 동양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면서 오는 13일 열리는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 간 친선전을 위해 방한하는 선수단에 한턱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계속 한번 좀 감독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감독님한테 쏘라고 하면 아마 다음날 운동장에서 엄청 뛰겠죠. 손흥민은 오는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선 겨울에 열리는 대회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도 선수들이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 무대를 좀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장에 임해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센츄리 클럽 가입이란 과거의 성과는 이미 잊었다고 강조한 손흥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로 새 시즌과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각오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과 1년 총액 7억 원에 계약하고 복귀한 김연경 선수가 오늘 선수단에 처음 합류했습니다. 이번 주 서머매치 개막을 앞두고 곧바로 구슬땀을 쏟은 김연경 선수를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제4호 태풍 에어리는 내일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에어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에 한낮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도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강릉이 31도, 대전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내륙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최고 80mm 이상이 지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내륙으로는 낮부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태풍 에어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 머물면서 열대야 현상을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